강원도 외딴 산속, 눈이 멎은 그 아침. 세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무릎 꿇었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 선 건 아무런 표정도 없는 78세의 수녀 한 명, 총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 강한 남자들이 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을까? 그날 이후 이 조용한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며 누구도 상상 못했던 진실로 우리를 데려간다. 눈이 그치지 않던 강원도의 새벽.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수녀원 앞마당, 새벽 기도 전 검은 양복을 입은 세 남자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 앞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노인이 서 있었다. 78세의 은미 수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창문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 세 남자는 무섭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총도 고함도 없었다. 그런데 왜 울고 있었을까? 아무도 몰랐다. 은미 수녀를 제외하고는? 은미 수녀는 34년 동안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교통도 불편하고 겨울엔 마을과 단절되는 이 수도원에는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소녀들만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단호했지만 아이들이 아플 땐 밤새 머리맡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외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사랑을 주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여느 날처럼 새벽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는 중년 남자 셋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깔끔한 말투, 서울 말씨. 그들은 탈북자 지원재단에서 왔다며 자신들을 소개했고 수녀원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은미 수녀는 그들 손에 든 서류가 흔들리는 걸 봤다. 춥지도 않은 날씨였고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처럼 불안정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러 나오던 순간 그들은 마당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말도 없이 숨도 쉬지 못한 채 아이들은 무서웠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미 수녀의 얼굴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 유승준이라는 이름 기억하나요? 그리고 정적. 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 이름이 전부였다는 듯이 그 이름이 그들에게 무엇이었는지, 은미 수녀가 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수도원까지 찾아왔는지. 그날 이후 그 수도원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 수녀, 뭔가 숨기고 있다. 국가 기밀을 안다는 말도 있어? 그 남자들 옛날 군 정보부 출신이라더라.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은미 수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기도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밥을 지었다.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성당에 앉아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들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오래된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모든 기억은 봉인되었지만 모든 사랑은 남아있다. 그 문장을 본다면 아무도 그날의 눈물과 무릎꿇음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강원도 산속의 수녀원은 항상 조용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낮았고 종소리마저 바람에 묻힐 정도로 고요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적은 긴장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은미 수녀의 얼굴을 더 자주 살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 뒷모습을 확인했다. 수녀의 눈빛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얼어붙은 느낌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무릎을 꿇은 남자들의 등장이 수도원의 공기를 바꿨다는 것을. 수녀는 평소처럼 성당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식사를 챙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성당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고장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악기 같았지만 그 속엔 한 권의 노트가 숨겨져 있었다. 겉표지는 바랜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바느질 자국이 손으로 꿰맨 듯 투박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넘겼다. 페이지마다 적힌 이름들, 지워진 날짜들, 그리고 쪽지처럼 붙어있는 종이 조각들. 모두 잊혀졌어야 할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와 자신이 사용하는 작은 방의 책상 서랍 깊숙이 다시 숨겼다. 하지만 이미 그 행동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아이 중 하나,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18세의 진아는 그 순간을 우연히 목격했다. 진아는 늘 수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왔다. 은미 수녀는 진아를 대할 때마다 눈빛이 묘하게 달랐고 어떤 질문에도 정면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진아의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침묵했다. 진아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입양 서류는 있었지만 사진 한 장 없었고 이름도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 수녀는 말하길 너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라고만 했지만 그 말은 진아에게 늘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날 수녀가 몰래 무언가를 감추는 모습을 본 순간 진아는 결심했다. 그 노트를 꼭 찾아내겠다고. 며칠 동안 진아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반 발짝 떨어져 있었고 청소를 도울 때도 수녀의 방 근처를 자주 서성였다. 그녀는 수녀가 방을 비운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책상 서랍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었다.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노트.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힌 이름들이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어떤 이름에는 잭스 표시가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94년 겨울, 강릉역에서 사라짐. 모친 확인 불가. 성분 불명. 보호 종료. 위치 미상.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흔적이었다. 진아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뚜렷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선호 비둘기 작전 4세 남한 도착 코드네임. 백록. 그 순간 진아의 머리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그 이름, 강선호. 들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의 울림은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백로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천으로 감싸고 서랍 가장 밑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날 밤 진아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왜 은미 수녀가 이런 노트를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런 이름들이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녀는 이 수도원에 온 걸까? 진아는 다음 날 수녀원의 낡은 작업실로 향했다. 거기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 한 대가 있었다. 그녀는 강선호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몇 초 뒤 오래된 기사들이 화면에 떴다. 제목 하나가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다. 탈북 아동 강선호, 1995년 이후 실종.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은 채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노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아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떨리게 만들었다. 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과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실종 아동 강선호의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름은 단순한 낯선 명사가 아니었다. 그 글자들에는 오래된 비밀이, 누군가의 고통이, 그리고 수녀가 숨겨온 시간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강선호. 네 글자가 그녀의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기사는 오래되었고 사진도 흐릿했지만 어린 소년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피어올랐다. 진아는 다음 날
아이들과 어울리는 척하면서 수녀의 동선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다시 그 노트를 보고 싶었다. 더 많은 단서를, 더 많은 이름을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기회가 없었다. 은미수녀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그녀의 방은 잠시도 비지 않았다. 지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수녀는 인근 마을의 시장으로 나간다고 아이들에게 알렸다. 아이들은 자유시간을 얻어 환호했고 진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녀의 방에 들어섰고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노트는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트를 펼쳤다. 각 페이지를 훑어보던 중 눈에 익은 다른 이름 하나가 시선을 멈추게 했다. 자신의 현재 이름과 비슷한 이름. 이진아, 리진아. 하지만 옆에 적힌 생년월일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다른 메모가 붙어 있었다. 모 재혼 가정, 보호 중단됨, 위치 미상. 진아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이름이 우연일 수는 있지만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어쩌면 다른 아이의 기록 위에 억지로 덧씌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작업을 은미수녀가 알고 있었다면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었다. 진아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강선호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한 기사에서 코드네임, 백로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어린 시절, 국경지대에서 발견된 아이가 흰 수건을 몸에 감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구조대원이 아이에게 백로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한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구조 후 아이는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고 얼마 뒤 보육시설에서 실종되었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그날 밤 진아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은미수녀는 왜 이런 기록을 모았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아이들의 이름을 숨겨두고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자신이 이 리스트에 왜 포함되었는지였다. 다음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서 정리를 하던 중 수녀원이 아닌 외부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진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왔다. 그는 전날 본 강선호와 닮은 모습이었지만 더 나이 들고 더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다가온 그는 낮게 물었다. 수녀의 노트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진아는 말없이 물러섰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그가 수녀를 찾아온 이들 중 한 명임을 단번에 깨달았고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노트를 본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다. 그날 밤 은미수녀는 돌아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진아의 눈에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고 기도 시간에도 더 오래 침묵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노트를 다시 숨기고 모든 걸 잊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들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그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무너진 기억과 연결된 조각들이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은미수녀가 있다는 걸. 그날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강원도 산속 특유의 짙은 안개가 수도원 담장을 타고 내려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듯 흩어졌다. 은미수녀는 늘 하던 대로 식당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민한 진아는 그날 그녀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수녀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기도 시간에는 평소보다 오래 십자가를 응시했다. 오후가 되자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다. 이틀 전 마당에서 진아를 바라보던 남자.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온 두 남자는 말없이 수도원 정문 옆 벤치에 앉았고 수녀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셋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긴장을 감지했고 지나는 계단 뒤편에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세 남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수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멈춰섰고 고개를 약간 들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정적은 무거운 담요처럼 모든 것을 덮었다. 그리고 수녀가 입을 열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넌 자랐구나. 하지만 여전히 도망치고 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였다. 그가 어릴 적 기억 속 어둠과 안개 속에서 들었던 자장가도 아닌 명령도 아닌 그냥 조용한 체온 같은 목소리. 강선호는 갑자기 숨이 막힌 듯 자리에 굳어섰다. 그는 평생 은미수녀를 미워했다.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믿었고 그녀가 정보를 팔아 자신을 남한으로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 기억은 분명히 그렇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이 여인은 그가 악몽에서 보던 사람과 너무 달랐다. 고개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미수녀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들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선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수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모든 설명을 준비한 듯 하면서도 마치 이미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담담했다. 내가 기억을 지우길 원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그걸 지켜줬을 뿐이야.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 순간 진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어서 지켜보던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수녀는 선호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낯선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숨겨온 것은 죄가 아니라 무너진 아이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다. 진아는 노트 속의 모든 이름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여인이 목숨처럼 지켜온 존재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수녀와 선호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가 수녀원 전체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수녀는 늦은 밤 홀로 성당으로 들어갔다. 촛불 하나를 켜고 무릎을 꿇은 책 인 시간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고백보다 뜨겁고 진실했다. 수녀원 뒤편 오래된 창고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창고는 몇 년 전 벽에 금이 가며 폐쇄되었지만 은미수녀는 때때로 그곳을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캐비닛 앞에 서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 캐비닛에는 그녀가 봉사자로 일하던 시절부터 모아온 기록이 들어있었다. 서류 속에는 날짜, 이름, 체온, 식사 기록, 그리고 몇몇 아이들의 눈빛이 적힌 메모들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한 파일이 유난히 달아 있었다. 바로 강선호라고 적힌 봉투였다. 1995년 겨울, 압록강 근처의 군사지역. 은미는 그해 국제인도지원단의 일원으로 국경 근처 난민 캠프에서 봉사 중이었다. 한밤중 한방눈이 내리던 그날 한 남성이 커다란 쌀자루 안에 아이를 숨겨 들고 왔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던 4살 남자아이는 희고 낡은 손수건을 몸에 감고 있었고 눈처럼 하얀 그 모습의 은미는 그를 백로라 불렀다. 처음 며칠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은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천천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본부에서는 아이가 북에서 온 아이라는 이유로 정식 입양 절차 없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은미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그녀는 결국 밤새 아이의 기록을 복사해 숨기고 아이에게 작은 편지를 써서 외투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 그가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기억하지 않아도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을 찾게 되리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사라졌다. 재교육센터에서 며칠 뒤 강선호는 실종되었다는 보고서 한 장만 남기고 흔적을 감췄다. 그 뒤 은미는 서울의 수도원을 떠나 강원도의 이 조용한 수녀원으로 옮겼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며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날 날을 기다린 것이다.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백로라는 이름을 남겼다. 기록 속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코드네임, 그녀만이 기억하는 상징.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차차 고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를 원망하며 기억을 왜곡한 채 그는 가슴에 문신을 새겼다고 했다. 흰 깃털 하나, 그리고 복잡한 선의 패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본 기억의 잔재를 몸에 새긴 것이다. 그 문신은 그녀가 아이 외투에 수놓아 주었던 백로의 깃털과 같았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다만 다시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수녀의 방 앞을 조용히 지나쳤다. 진아는 창고에서 돌아온 수녀의 손에 든 오래된 봉투를 보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수녀원의 오래된 다락방은 먼지와 바람만이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아이들 중 누구도 감히 올라가지 않았고 수녀들조차도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 찾지 않았다. 하지만 진아에겐 그 다락방이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감정,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그 모든 것이 그 음침한 공간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녀의 노트를 본 이후로 다시 잠들지 못했다. 매일 밤 무언가를 더 알아야만 한다는 조급함이,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페이지에서 시작됐다는 두려움이 가슴속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은미 수녀의 서랍에서 발견한 노트의 한 페이지, 이진아라는 이름 옆에 적힌 짧은 문장은 진아를 무너지게 했다. 모 재혼 가정, 보호 중단됨, 위치 미상. 그녀는 거울을 마주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였지? 내가 알던 부모는 왜 내게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을까? 왜 은미 수녀는 늘 내 과거를 회피했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 수녀 자신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며칠 뒤 진아는 수녀원 창고 옷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절이 바뀌며 기부된 헌 옷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진아는 하나씩 낡은 코트를 접다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색 원피스 하나를 펼쳐들었다. 그 원피스의 안쪽, 허리선 안감 부분에는 겹겹이 감춰진 손바느질 자국이 보였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안쪽에 무언가를 감췄던 흔적. 그녀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었고 그 안에서 작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종이는 오래되어 노랗게 발해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는 아직 그 아이의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 문장은 진아는 손끝을 떨리게 했다. 편지의 말미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미라. 진아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어릴 적 꿈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이름이었다. 누군가 자장가처럼 부르던, 하지만 한 번도 현실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그 편지를 들고 은미 수녀의 방문 앞에 섰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대신 혼자 성당으로 향했고 거기서 무릎을 꿇은 채 편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두고 간 것이 맞다면 그 누군가가 수녀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라면 진아는 이 수도원에 보호받으러 본 것이 아니라 감춰지러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미 수녀는 아이들 앞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지쳐 있었고 마치 오래 버텨온 진실이 이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벼랑에 선 사람처럼 보였다. 지나는 수녀가 눈빛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나이로 보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온 증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 무렵 수도원에 다시 그 남자들이 나타났다. 처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더 침착해진 태도로.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분명히 갈라지고 있었다. 그중 2명은 더 이상 수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조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강선호만은 달랐다. 그는 혼자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진아는 그 사진을 몰래 엿보았다. 흑백 사진 속의 아이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으며 그 배경은 국경지대의 펜스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 역시 무언가를 잃은 아이였음을. 그리고 수녀는 그 무언가를 자신처럼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음을. 그날 저녁 수녀와 나는 유난히 고요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고 진아는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이 흐린 하늘 아래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야기 속의 한 조각이었음을.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증인이자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것도. 서울 한복판, 조용한 다락방 사무실에 낡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노트북을 든 중년 기자가 앉아 있었고 책상 맞은편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녹음기에 작은 빨간 불빛이 켜지는 순간 공기 전체가 뭔가 눌려있는 듯 무거워졌다. 강선호는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침묵으로 되돌아간 듯 했다. 기자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감춰졌던 것, 국경과 기록, 사람 사이에서 끊어졌던 조각을 연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진실은 기대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말은 느리고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그 자신도 기억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름도 잃고 가족도 잃고 무언가의 도구로 길러졌다는 감각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릴 적 늘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 하나. 백로, 그것이 이름인지 암호인지 혹은 단순한 이미지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단어만큼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기자에게 수녀의 수도원에 갔던 일을 말하며 그녀가 그 단어를 먼저 꺼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고 털어놓았다. 인터뷰는 길지 않았지만 기자는 그 안에서 국가, 제도, 기억의 문제를 보았다. 하지만 강선호는 다른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 노트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이름. 처음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정신이 멍해졌다. 그녀도 보호시설 출신이었다. 그녀도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결혼했었다. 그 침묵이 그들을 지켜준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은 같은 바닥에서 자란 기억의 파편들이었고 그 바닥엔 은미 수녀의 이름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기사는 마무리되었지만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수녀는 당신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 망가뜨린 겁니까? 강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어릴 적 수녀가 그에게 쥐어줬던 손수건 조각이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기자에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기자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 원고 파일을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그는 무심코 노트북 옆에 놓인 종이 노트를 열었고 거기엔 수녀의 수도원 주소와 함께 이름이 몇 개 더 적혀 있었다. 모두 보호 종료 아동, 실종 기록 혹은 탈북 아동의 목록. 그리고 맨 아래 연필로 조심스럽게 적힌 이름 하나. 지나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열쇠가 그 소녀에게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수녀원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밤이 이어졌다. 은미 수녀는 혼자 수도원 뒤편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이 흐릿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상처를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그러했으니까? 질문만 있고 대답은 남들이 해야 하는 삶. 그녀는 가슴속에 품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수도원 앞 정문에 낯선 차량이 멈춰 섰을 때 아이들은 창문 너머로 차량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며칠 전 수도원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던 남자들 중 둘이었다. 하지만 그날과는 달랐다. 정장의 각은 더 날카로웠고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웃지 않았고 경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설명하러 논 것이 아니라 정리하러 논 사람들의 태도를 하고 있었다. 은미 수녀는 그날 아침 아이들에게 특별히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었다. 진아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자신도 모르게 뒤뜰 창문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기자가 보냈던 메일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진아는 이미 카메라 앱을 열어두었다. 남자들은 수도원에 들어서며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다. 은미 수녀, 고령에 의한 판단 능력 저하, 보호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 행동 기록 존재 후 그들은 수도원의 보호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법적 문건을 들이밀었고 그녀를 임시 요양소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란스러워했고 몇몇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미 수녀는 담담하게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자들을 교회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교회의 문을 닫는 순간 진아의 손은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창문 너머에서 촬영된 흐릿한 영상 속에는 세 사람이 교회 제단 앞에서 팽팽히 마주선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경계하며 계속 창문을 확인했다. 그들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긴장된 표정은 오히려 이 여인의 과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듯 보였다.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마이크는 없었고 진아의 영상에는 명확한 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단지 수녀가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한 명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진아는 손을 떨며 영상 파일을 기자에게 전송했다. 지금 여기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어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이 전송되었고 기자는 즉시 이를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백업했다. 그는 예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수녀의 이름은 전국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몇 시간 후 서울의 한 언론사 뉴스룸에 수녀원 긴급 영상이라는 제목의 클립이 도착했다. 기자는 단 2컷만으로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보호아동 관련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이 감추고 싶어 했던 무언가. 기억에서 삭제되길 바랐던 어둠의 실체가 지금 수도원 안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SNS에는 짧은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수도원에서 수녀에게 문서 강제 전달 중인 남성들, 누가 이 노인을 침묵시키려 하는가? 국가가 잊은 아이들, 그 중심엔 그녀가 있다. 몇 시간 만에 은미 수녀는 대한민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누구도 그녀를 정확히 몰랐지만 누구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녀는 침착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졌구나. 이제 숨을 수는 없겠지에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고 진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등이 더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전국의 수많은 거실과 스마트폰, 버스 정류장 스크린에는 한 노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방송사는 특보 자막과 함께 수도원 내부에 긴장된 영상을 내보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수녀의 정체와 과거를 추측하는 글들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그녀를 의로운 내부 고발자라 불렀고 누구는 탈북 아동의 신분을 조작한 위험 인물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단 하나는 그녀는 지금 진실을 들려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은미 수녀는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아침 기자의 연락을 받았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오래된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 삐뚤빼뚤한 손글씨의 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려준 작은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인터뷰는 수도원 내부가 아닌 근처 마을의 작은 공공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기자는 단 둘만 있겠다고 약속했고 촬영은 고정된 단일 카메라로만 진행되었다. 수녀는 검정색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 오늘만큼은 수녀복이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앉고 싶다고 했다. 조명은 밝지 않았고 공간은 조용했다. 기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수녀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나 사건,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름 없이 태어난 아이, 국경을 넘어온 순간 잃어버린 말,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 문서 속 존재가 되어버린 아이. 그녀는 그들의 상처를 열거하며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해주지 못했는지도 솔직히 털어놨다. 수녀는 인터뷰 중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을 꺼냈다. 연필로 그려진 집, 작게 웃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항상 그 옆에 작게 그려져 있는 하얀 새.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 하얀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아이들은 늘 그것을 수녀 옆에 그렸는지. 인터뷰 말미, 수녀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 몰래 전달된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종이마다 구겨진 흔적, 일부는 번진 잉크, 어떤 것은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중 한 장을 꺼내 카메라 앞에 올려두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다시는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장은 스튜디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백하지 않았다. 누구의 신분을 위조했는지, 누구를 숨겼는지, 어디서 무슨 문서를 태웠는지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는 이해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진실보다 더 진실했는지를. 인터뷰가 끝난 후 영상은 단편적으로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풀영상으로 업로드되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전역은 조용해졌다. 댓글에는 고소와 고발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더 많았던 것은 둘이도 모르고 있었다오는 고백들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직접 수도원으로 찾아와 울면서 편지를 놓고 돌아갔다. 한 어머니는 직접 만든 김밥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제 아이도 예전에 이런 곳이 있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SNS에는 하나의 문장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죄를 대신 안고 살아온 사람이다. 뉴스는 다시 그녀를 조명했고 정치권조차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지만 수녀는 다시 인터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녀복을 다시 입고 수도원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교회를 정리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들 곁에 남아 있었다.
늦가을의 바람은 수도원 복도를 통과할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조용해졌고 수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인터뷰가 나간 뒤 며칠간 수도원 앞에는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조용히 손편지를 놓고 갔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기도만 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은미 수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이는 없었다. 진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인터뷰 속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이 그녀의 심장 깊은 곳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녀가 말하지 않은 사실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를 때 운명처럼 그것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도원의 창고에서 헌 옷들을 정리하던 어느 날 진아는 손끝으로 낡은 원피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봤던 평범한 회색 천의 옷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유독 눈에 밟히는 바느질 자국이 있었다. 안감 쪽 허리선의 실밥이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세 겹으로 꿰매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풀었고 그 속에서 작고 얇은 비닐에 쌓인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노란색 카세트 테이프 한 개, 이름도 라벨도 없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다. 진아는 수녀원 창고에 놓여있는 낡은 라디오를 찾아 테이프를 삽입했다. 기계가 테이프를 감싸고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다. 그 속에서 울려 퍼진 건 의외로 차분한, 그러나 약간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름도 눈빛도 남겨줄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 당신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친 듯 마지막에 잠겼고 녹음은 그대로 끝났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플레이어를 멈췄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기억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리는 듯 했다. 그녀가 늘 꿈에서 들었던 자장가 같은 말투, 어릴 적 어렴풋이 떠오르던 그림자. 진아는 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직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향하던 사람이 바로 은미 수녀였다는 것도. 그녀는 녹음 테이프와 원피스를 수녀에게 가져다 주려 했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너머로 들리는 수녀의 기도 소리에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수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감당해온 존재였다. 진아는 그 테이프를 조심스레 자신의 서랍에 넣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남겨진 사랑의 조각이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는 그 테이프에 대한 방송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진아와 수녀는 아무 답도 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소유하려는 자들과 이야기를 살아낸 자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아는 밤마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도 그녀를 감쌌고 수녀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위로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묻지 않게 되었고 대신 그저 그 안에서 머무르며 다른 아이들을 감싸 안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수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반드시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다. 그 말은 결국 진아가 가장 먼저 이해한 문장이기도 했다. 강선호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수도원 앞에 도착했다. 차를 타고 오르기엔 산길이 너무 미끄러웠고 대중교통은 여전히 끊겨 있었기에 그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가을이 거의 끝나가는 강원도의 산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기억이란 이름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부터 그는 이 길을 반드시 다시 걸어야만 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남한으로 온 직후 찍힌 사진, 수녀가 적어줬던 노래 가사의 메모,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던 흰새에 대한 스케치가 담겨 있었다. 모두가 의식 아래 잠겨 있다가 수녀가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그날부터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한 조각들이었다. 수도원 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조용히 인사했다.
아이들은 그의 첫 방문 때와는 달리 이제는 경계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이전의 분노나 위협 대신 무너진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수녀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은미 수녀는 성당 안쪽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의 방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손수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손수건은 어릴 적 그에게 수녀가 수놓아준 백로의 깃털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섰고 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말은 없었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의 눈이 붉어지고 수녀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쌌을 때 그는 무너지는 듯한 숨을 토해냈다. 한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쌓여온 오해와 지워진 기억 속 진실이 그날 그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수녀에게 내밀었다. 수녀는 그것을 받아 열어보았고 사진 속의 아이, 어설프게 적힌 노래 가사, 흰 깃털이 그려진 종이 조각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오랜 시간 지켜온 사랑이 결국 이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살아있었음을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아는 마당의 한쪽에서 천천히 손을 가슴에 올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선호의 이야기처럼 수녀의 삶에 묶여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잊힌 기억들을 품고 있던 사랑의 마지막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해는 천천히 저물기 시작했다. 수녀는 선호의 손을 살며시 잡고 성당 문까지 함께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졌고 아이들은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수녀에게 고개를 숙였고 수녀는 그저 작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오해를 감싸는 용서와 모든 기다림이 끝났음을 알리는 안. 겨울 초입의 강원도는 늘 그렇듯 조용하게 계절을 바꿨다. 산은 나뭇잎을 털어냈고 수도원 마당의 장독대에도 서리가 얹혔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이미 눈이 올 준비가 깃들어 있었다. 수도원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그 평온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사람의 삶이 남긴 흔적들이 진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흔적 위로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은미 수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미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수도원 소속의 정식 수녀복이 아닌 30여 년 전 처음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입었던 오래된 옷을 꺼내 입었다. 그 옷은 목선이 조금 닳아 있었고 소매에는 오래된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낡은 천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어깨에 걸쳤다. 그것은 단지 옷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시간과 견뎌온 무게를 함께 감싸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날 정오, 은미 수녀는 진아는 물론 수도원의 아이들과 후원자 몇 명, 그리고 기자 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 작은 방에 모두를 앉혔다. 그녀는 무언가를 선언하듯 나서지 않았고 누구에게 설명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며 차분히 꺼냈다. 그녀는 고백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녀가 나눠준 것은 회개의 언어가 아니라 삶을 꿰매며 감춰야만 했던 조각들의 복원이었다. 그녀는 말한다기보다 기억을 나누었다. 북한에서 넘어온 소녀들의 작은 울음소리, 문서 한 장 없이 세상에 던져진 아이들을 감쌌던 이불 한 장, 그리고 국경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왔던 4살짜리 아이의 눈빛. 그 기억 속엔 분노도, 원망도, 스스로에 대한 영웅적인 자부심도 없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했던 선택들. 누군가는 그걸 죄라고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했다. 진아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했다. 수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책임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진아는 그 침묵에서 읽어냈다.
카세트 속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지만 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랑이란 반드시 말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수녀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은미 수녀는 수도원에 간단한 메모 하나를 남긴 채 작은 배낭을 메고 혼자 산길을 올랐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닌 너희가 남긴 이야기를 따라가려 한다. 이곳은 너희 것이니 이제 너희의 방식으로 채워라.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진아도 눈물을 삼켰다. 그들은 수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러 간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수도원 뒤편 산등성이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지만 걸음은 분명했고 어깨는 곧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었고 누군가를 대신해서만 존재하는 삶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도시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인터뷰 영상은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넘겼다. 정치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두고 싸움을 벌였고 언론은 새로운 제보를 찾기 위해 수도원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진아와 아이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평화로운 일상, 자신들의 이름을 찾고 자신들의 미래를 쓰기 시작한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 벽에는 아이들이 함께 그린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한복을 입은 여자와 아이들, 그 위로 날아가는 하얀 새 한 마리.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은미수녀의 전설이라 부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조용히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이라도 더 울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꿰매고 접고 감췄을 뿐이다. 그녀는 고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삶 전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다.